지금까지는 수렵채지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제 서유라시아 농경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농경 시작이 11,7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때가 홀로세가 시작될 때쯤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농경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하는 레반트, 자그로스 산맥, 그 다음에 이쪽이 아나톨리아 반도 요렇게 해가지고 초승달 모양이라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농경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 아마 홀로세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농경이 시작됐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홀로세가 시작이 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농경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레반트 지역에 농경민이 있었고 자그로스 산맥, 지금의 이란인데 자그로스 산맥 기슭에 또 농경민 집단이 있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유전자 분석을 해봤더니 레반트 지역하고 자그로스 산맥 기슭에 있던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현대 유럽인하고 현대 아시아인의 차이보다도 더 컸다라고 하거든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레반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자그로스 산맥 기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뭔가 교류가 없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농경이 이쪽에서 독립적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 농경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독립적으로 두 군데서 시작이 됐다? 이야기는 어렵지만 유전자 분석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아마도 유전적인 교류가 없었더라도 어디선가 문화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독립적으로 농경이 시작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나중에 연구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쪽에 전 세계 최초로 농경이 시작이 돼가지고 레반트 지역에 농경민이 있었고 자그로스 산맥 기슭에 농경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은 서쪽으로 양 농경민들이 다 서쪽으로 움직여요. 서쪽으로 움직여가지고 홀로세 초반부에 쭉 퍼져나가는데 처음에 남부 유럽 쪽으로 가서 남부 유럽에 들어가서 농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북부 유럽 쪽은 나중에 들어가요. 아무래도 홀로세 초반부 11,700년 전부터 8,000년 전까지는 여전히 조금 추웠습니다. 네. 여전히 그 캐나다 쪽에 노렌타이드 빙상이라고 엄청나게 큰 빙하가 있어가지고 그 빙하가 있다는 것은 반사도가 되게 높아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반사돼서 다시 우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 홀로세 초기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늘었지만 반사되는 그 복사 에너지량도 많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빙하가 쫙 널찍하게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이런 온실가스들이 많이 갇혀 있어가지고 온실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홀로세 초기에 온도가 그렇게 빠르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홀로세 초반부에 좀 서늘해서 그런지 농경 집단이 이 주로 남부 유럽 쪽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8,000년 전부터 온도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 시기를 홀로세 기후 최적기라고 얘기합니다. 홀로세 기간 중에 가장 온난수준했던 시기예요. 최적기라고 하는 거는 뭐의 최적인 시기냐? 동물이나 식물, 인간 포함해서 동물,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었던 시기, 즉 가장 온난수준했던 시기. 그래서 홀로세 기후 최적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홀로세 기후 최적기가 8,000년 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남부 유럽 쪽에 있던 농경민들이 북부 유럽으로 홀로세 초기에 올라가지 않았던 것은 기온이 낮았던 것도 있지만 요 북부 유럽이 좀 척박하거든요. 춥다 보니까 척박해가지고 척박해서 올라가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6,000년 전부터 이제 홀로세 기후 최적기 후반부부터 남부 유럽 쪽에 있던 농경민들이 북쪽으로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기온 상승이면은 북쪽에 올라가서도 충분히 농경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겠죠. 올라가가지고 풋넬 비커, 그러니까 펀널 비커 문화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펀널이라고 하는 거 깔때기를 펀널이라고 하거든요. 토기의 밑이 뾰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펀널 비커 문화가 6,000년 전에서 4,800년 전 그 사이에 전성기를 갖습니다. 북부 유럽 쪽에 있던 농경민 문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란 쪽에서 또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쫙 해안을 따라 움직이다가 인도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인더스 계곡 문명을 형성을 해요. 유명한 하라파 문명하고 모헨조다로 문명이 이란에서부터 들어간 농경민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도 쪽에 수렵 채집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이쪽 중동에서 네안데르탈인하고 교잡한 이후에 동쪽, 서쪽, 북쪽으로 세 갈래로 나눠서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그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인도에서 한 무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 수렵 채집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때 홀로세가 시작이 되면서 이란 쪽에서 농경민 집단이 들어가면서 수렵 채집민하고 섞입니다. 인도 내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흔히 드라비다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선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란 쪽 자그로스 산맥 기슭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만 움직였던 게 아니고 북쪽으로도 움직였고 동쪽으로도 움직였는데, 북쪽으로 움직였던 사람들, 이 흑해 카스피해 위쪽을 폰틱 카스피해 초원지대라고 부르거든요. 여기가 이게 넓게 초원지대가 있는데, 초원지대에 올라가고 나서는 이게 작물 농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물 농경을 포기하고 유목하고 목축만 합니다. 동물만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 기존에 살고 있던 수렵 채집민하고 섞인 후에 농경하고 목축, 그러니까 농경 중에서 목축하고 유목을 중심으로 한 거죠. 그러면서 유목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유목 집단의 이름이 얌나야인들입니다. 얌나야인들.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 얌나야 유목민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얌나야 문화. 여기가 폰틱 카스피해 초원이거든요. 카스피해 흑해. 넓은 초원지대. 여기 살고 있다가 한 5,200년 전부터 이 집단이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5,200년 전부터 형성이 돼가지고, 근데 홀롯의 기후 최적기가 8,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8,000년 전에 시작이 돼서 한 5,000년 전에 끝납니다. 5,000년 전 이후부터는 막 이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얌나야 집단이 그 기후변화에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좀 더 따뜻하고 습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유럽 쪽으로 들어가서 처음 만든 문화가 매듭무늬 토기 문화라고 해서 4,900년 전에서 4,300년 전 사이죠. 그래서 이 얌나야 문화인들은 초원지대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 유럽은 숲이거든요. 물론 농경민들이 경작을 하면서 숲이 많이 이제 훼손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숲이 있던 그런 지역인데, 초원지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즉, 자기의 생활 방식을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초원지대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숲에서의 삶의 방식을 채택을 했고, 그러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농경민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토기라고 볼 수가 있고, 토기를 만들었다는 거는 정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토기를 들고 막 수렵 채집민들이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듭무늬 토기 문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얌나야 문화인들이 유럽 쪽으로 들어오면서 정착 농경민화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벨비커 문화가 이후에 또 나타납니다. 근데 벨비커 문화가 상당히 강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점점 유럽 그 바다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바다 쪽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롯의 중반부터 후반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니까 점점 사람들이 따뜻한 바다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벨비커 문화인의 일부가 영국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국에 당시에 농경 집단이 살고 있었는데, 그 농경 집단이 만든 유명한 유물이 있죠. 스톤헨지라고. 스톤헨지를 만든 농경민 집단을 이 유목민 집단이 싸그리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국을 차지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 벨비커 문화가 인기가 그 벨비커라는 그 토기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베리아 반도 쪽에 벨비커 그 문화가 전파가 되는데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유전자는 전파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문화만 전파가 됐다는 거거든요. 뭐 이 유목민들이라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기 싫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베리아 반도 쪽에 농경민 집단이 강성했을 수도 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안 들어갔지만 벨비커라고 하는 그런 토기 문화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얌나야 문화인이 사실은 서쪽으로만 움직인 게 아니고 동쪽으로도 움직였어요. 실제 매듭무늬 토기 문화인을 형성했던 그런 집단보다 더 먼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집단이 있었는데 바로 멀리 아파나시에보 문화를 이룬 집단이 있었습니다. 멀리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추워지기 직전인데 아마도 동쪽은 그냥 초원이 쭉 넓게 퍼져 있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무리가 이 알타이 산맥 있는 쪽까지 들어와가지고 아파나시에보 문화를 형성을 하는데 이 아파나시에보 문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동유라시아 쪽은 유목민이라는 문화, 유목민 문화라는 게 없었거든요. 사람의 수가 적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나시에보 문화에서부터 나중에 흉노나 돌궐이나 유연이나 뭐 이런 그 유목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파나시에보 문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얌나야 문화가 동유라시아로 전달이 돼서 흉노, 돌궐 이런 식으로 이어진 거죠. 5,000년 전에 아파나시에보 문화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경로가 있었는데 신타슈타 문화라고 해서 북쪽의 신타슈타 문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쪽 그 중앙아시아 쪽에 안드로노보 문화. 이 안드로노보 문화가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이게 인도 아리아인의 전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선조라고 보면 되는데 이 안드로노보 문화인들이 중앙아시아 쪽에 있다가 홀로세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추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전반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문화 전체가 쫙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도 아리아인의 대이동이 일어나는데 남진이 일어나는데 한 무리는 한 3,700년 전에 인도 이 아대륙으로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가지고 인더스강, 겐지스강 쪽으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2,800년 전에는 이란 고원 쪽으로 쭉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요 인도 쪽으로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가지고 들어가서 당시 하라파, 모헨조다로 이런 문명들, 이 문명이 사실은 인도 아리아인이 들어오기 전에 한 4,200년 전에서 3,900년 전 그 사이에 4.2 KA 이벤트라고 엄청난 가뭄이 오거든요. 300년 동안. KA는 1000년 전이란 뜻이에요. 1000년 전. 4,200년 전의 가뭄이라고 해서 우리가 4.2 KA 이벤트라고 하는데 굉장히 가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쪽 그 중동 아프리카 해가지고 많은 지역의 그런 문명들이 갑자기 동시에 몰락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더스 계곡 문명이고요. 인더스 계곡 문명을 대표하는 도시가 모헨조다로하고 하라파죠. 그 다음에 또 그 동시대에 무너진 문명이 이집트 고왕국입니다. 이집트 고왕국은 피라미드로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고왕국의 기자 피라미드군은 상당히 유명한 그런 유적인데 이렇게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로 잘 나가던 왕국이었는데 4,200년 전에 무너집니다. 네, 그만큼 가뭄의 파괴력이 컸다는 얘기고 또 메소포타미아 쪽에 아카드 제국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아카드 제국도 가뭄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 아카드 문명, 이집트 고왕국 이 세 대문명들이 4,200년 전에 무너지는데 이게 그 이후에 인도 아리아인이 인도 쪽으로 들어오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 가뭄 때문에 이 하라파 문명하고 그쵸 하라파 모헨조다로 이쪽 큰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고지대로 올라갑니다. 인더스강 상류 쪽으로 쭉 올라가요. 네, 아무래도 지대가 높으면 이게 지형성 강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더 습하거든요. 그래서 건조하니까 그 건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니까 이쪽 인더스강 유역 쪽에 사람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안드로노브 문화의 후손들인 인도 아리아인이 쫙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차지를 하면서 북인도 전체를 휩쓸어 버립니다. 얌나야 문화의 특징은 뭐냐? 말을 처음으로 길들여 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유목하고 목축하고 그 다음에 말을 사용해서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가 전차로 발전이 되거든요. 전차, 전투력이잖아요. 예, 얌나야 집단은 엄청난 전사였습니다. 전차를 앞세워가지고 다 휩쓸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가지고 전차를 앞세워가지고 북인도를 그냥 평정을 하는 거죠. 어차피 가뭄 때문에 막 쇠락하고 있는 그런 인더스 계곡 문명들이 이제 초토화가 됩니다. 그 최근에도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90% 이상이 그 농경민 집단이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암나야 문화 집단이라는 게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그냥 난 노예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다 제거한다 이런 식의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고지대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고 인도 아리아인이 남진을 하니까 밑으로 이렇게 밀려서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 밑에 이제 드라비다인들이 이제 모여서 살게 되고 이 위쪽 북인도 쪽은 아리아인이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카스트 제도를 보면은 퀴샤트리아 브라만 여기는 북인도 쪽 인도 아리아인 사람들이 그 계급에 많고 그 다음에 아래 두 계급 수트라 바이샤 뭐 이런 계급들에는 과거 이란 지역에 살던 농경민들, 그러니까 드라비다인이죠. 드라비다인이 많다. 그래서 북인도 사람들은 얼굴이 조금 흰 편이고 키도 크고 남인도 사람들은 얼굴이 과무잡잡하고 키가 작고 이런 특징들을 갖는데 원래 인도 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인도 아리아인에 밀려가지고 쫙 남쪽으로 밀려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3,700년 전에 이렇게 쫙 퍼져나왔고 2,800년 전에 3,700년 전, 2,800년 전 다 이렇게 한랭했던 시기예요. 갑자기 이게 추웠던 시기. 2,800년 전에는 인도 아리아인의 한 무리가 이란 고원 쪽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란 고원으로 들어가서 메디아 왕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초의 제국이라고 하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도 이 안드로노브 문화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인도 아리아인의 한 일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도 요 인도 이란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정주 농경민화 됐지만 원래 뿌리는 유목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동유라시아 지역의 집단의 형성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한반도랑 직결되는 그런 지역이죠. 요 아프리카를 빠져나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한 수렵체진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인도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인도에서 한 무리가 빠져나오고 이게 드라비다민의 이제 바탕이 된 사람들이고 해안을 따라서 움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해안에 오픈된 공간을 선호했기 때문에 그래요. 호모사피엔스가 원래 그 동아프리카에서 기원했는데 기원한 곳이 그런 사바나, 스텝 초지 이쪽 초지 지역이거든요. 초원지대. 오픈된 거를 좋아했던 거죠. 숲은 무서워했습니다. 그 호모사피엔스는 숲에 있다가 초원지대로 내려와가지고 그러면서 직립보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지에 살아가던 동물이죠. 그래서 초원지대를 선호했고 초원지대를 선호했다는 것은 오픈된 곳을 선호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해안을 따라가거나 초지를 따라가거나 항상 그러한 움직임을 견지를 했는데 북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뭔가 좀 독특한 사람들 어디에나 독특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 북쪽으로 갔을까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 추운 빙하기에 거꾸로 북쪽으로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심해서 경쟁이 덜한 곳으로 가려고 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쪽에 여기에 지금 바이카로스가 있죠. 바이카로스 옆에
말타 있는 데서 고대 북유라시아인의 인골, 원래 10년 전만 해도 유령 집단이었는데 그 인골이 발견되고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고대 북유라시아인의 존재가 확인이 된 거죠. 물증까지 얻게 된 거죠. 24,000년 전 걸로 나온 고인골이 출토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시베리아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순달랜드까지 도착을 한, 아프리카를 출발해서 순달랜드까지 도착한 사람들이 5만 년 전쯤에 사울랜드로 건너가고요. 다른 무리는 인도차이나에서 한 무리가 빠져나가고, 이게 호아빈 수렵채진민으로 이어집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던 수렵채진민 집단이 호아빈 수렵채진민이라고 있었는데, 그 호아빈 수렵채진민이 하나 형성이 되고, 한 무리는 이쪽 그 섬을 따라서, 타이완 섬을 따라서 류쿠 열도를 따라서 일본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조몬 수렵채진민, 일본에 한 38,000년 전쯤에 들어가서 그 이후로도 계속 섬 따라서 아래쪽에서부터 수렵채진민들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무리가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이 지도는 서해가 바다로 잠겨 있지만 당시에는 서해가 상당 부분이 육지로 드러나 있던 상태,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서해가 제일 살기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황하가 있고 장강이 흐르고 있지만 이 서해 평야 쪽에 또 이 황하강하고 장강이 이어져 가지고 제주도 있는 쪽에서 쭉 빠져나가거든요. 여기가 다 땅이었고 육지였고, 이게 상당히 경사가 낮았기 때문에, 경사가 낮으면 강이 이렇게 굴곡을 사행하면서 그리면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얘기는 이 강이 이렇게 사행을 한다는 것은 주변에 범람원이 면적이 넓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범람원은 습지가 많은 곳이고, 습지에서 어로 활동을 하기가 용이하죠. 생산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초원지대를 선호했던 이 수렵채진민들이 대형 포유류들을 사냥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했던 거는 이런 습지에서 어로 활동하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로 활동 많이 할 수 있고, 이 초지에서 막 대형 포유류들이 돌아다니던 이 서해 평야, 아주 살기 좋았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어디 동굴 같은 데서 자고, 낮에 나와가지고 사냥하고 물고기 잡고 그러고 살았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은 어디든지 경쟁이 심하죠. 경쟁을 피해서 한 무리가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빙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운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이 만주 연해주 쪽도 이 서해 평야 못지않게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이 만주 평야는 광활합니다. 그러니까 이쪽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평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3만 년 전부터 온도가 쭉 낮아지고 2만 5천 년 전부터 1만 8천 년 전 사이 굉장히 추웠던 마지막 빙기 최성기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추위에 아주 적응력이 생긴 거예요. 모유에서 비타민 D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돌연변이가 나타나는데 그게 자연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유리하죠. 이 마지막 빙기 최성기 때는 세차 운동에 의해서 일사량이 확 줄어드는 시기거든요. 많이 줄어드는 시기인데, 일사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비타민 D가 모자란다는 얘기고, 비타민 D는 사실은 애기들한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뼈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모유에 비타민 D가 상대적으로 많으냐 적으냐, 이게 애들의 생존율을 결정할 정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르강 쪽까지 올라갔던 사람들한테서 그런 모유의 비타민 D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돌연변이가 자연 선택이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확연하게 경쟁력을 높인 겁니다. 그래서 2만 5천 년 전에서 1만 8천 년 전, 이때 추워졌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추위에 적응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조차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다 쓸고 내려와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강한 집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위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 추위에 강력하게 적응이 된 사람들한테 못 이기는 거죠. 워낙에 그때 추웠으니까, 마지막 빙기 최성기 때. 그래가지고 이 아무르강 쪽에서 분기된 이 아무르강 집단이 동아시아 전체를 휩쓸고
내려오는데 그 일부가 한반도 쪽으로도 들어와요. 네. 그래서 한반도의 인구가 거의 없다가 2만 5천 년 전에서 1만 8천 년 전 사이에 인구가 늘어납니다. 한반도는 원래 처음부터 인기가 많은 땅이기가 어려웠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산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산지가 70%고 거기다가 가뜩이나 산지가 많은 데다가 해수면이 낮으니까 더 높은 거예요. 네, 한반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당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탄한 초원지대를 선호했거든요. 호모사피엔스들은 한반도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빈 땅이었는데 아무르강 사람들이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때 어떤 일부 집단이 한반도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한반도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르강 사람들이 한반도 쪽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고 북중국까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북중국하고 남중국의 유전적인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무르강 집단이 쭉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양쯔강 이남은 그래도 환경이 아무리 마지막 빙기 최성기라고 해도 따뜻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도 꽤 있었고 아무르강 집단이 그 양쯔강 이남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중국, 북중국의 유전적인 차이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제 관심 있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홀롯의 초반부에 내려왔던 수렵 채집민 집단, 네, 그거를 표시한 것이고 빨간색은 농경민 집단의 흐름을 표시한 건데요. 이 수렵 채집민들이 아까 18,000년 전부터 해서 따뜻해지면서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집단들이 다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만주 연해지 쪽에 살고 있다가 홀롯의 시작이 11,7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데 8,200년 전에 갑자기 추워집니다. 그래서 8.2K의 이벤트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유라시아 전역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20년 사이에 3.3도 정도 떨어질 정도로 갑자기 추워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르강 쪽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나 추워서 안 되겠다, 이게 내려가야지 해가지고 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와가지고 그때 그 전에는 한반도가 거의 비어있는 땅이었는데 이때 이 동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이 만주 연해지 쪽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온 것 같아요. 물론 동해안뿐만 아니고 이쪽 다른 방향으로도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왜 동해안을 강조하냐면 그때 한반도에 최초로 토기가 전파된 것으로 보이고 토기가 이쪽에 동해안 쪽에서 최초의 토기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동해안을 따라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바탕이 만들어진 거죠. 한반도의 인해 바탕이 이쪽 북쪽에서 8,200년 전에 추위를 피해서 내려와서 한반도에 정착을 하면서 수렵 채집민 집단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한 3,700년 전 이후로는 농경민들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농경민들이 들어올 때도 뭔가 주기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700년 전, 3,200년 전, 2,800년 전, 2,300년 전 이런 식으로 대략 400에서 600년 사이 그 주기로 해가지고 기후가 동북아 전역에서 좀 한랭해질 때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북쪽에 있던 농경민들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왔을 것이다. 네. 농경민들은 아무래도 수렵 채집민보다 더 기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조금만 한랭해져도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왔을 것이고 한반도 쪽에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내려온 농경민이 섞이고 수렵 채집민들 기존에 있던 수렵 채집민들하고도 섞였겠죠. 이렇게 막 섞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일부가 일본까지 건너가서 일본 내에서 막 또 이제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일본에 건너간 농경민들은 대부분 다 한반도를 거쳐간 농경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집단이 4개 집단이 나오는데 아무르강 집단, 랴오어강 집단, 화어강 집단, 양쯔강 집단. 아무르강 집단은 수렵 채집이 중심이었는데 이후에 유목이나 목축 같은 걸 하게 되고 랴오어강 집단은
복합경제 집단이라고 해서 뭐 수렵도 하고 목축도 하고 그다음에 작물농경, 기장농경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던 그런 집단이고, 황화강 집단은 기장농경이 중심이었던 집단이고요. 기장, 조기장, 예, 좁쌀 같은 거요. 그다음에 양쯔강 집단은 쌀이 예, 벼가 이제 중심이 됐던 집단인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고유전체 자료는 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동북아시아에서는. 근데 이제 중국 학자들의 생각은 황하강 집단이 가장 중요했을 것이다. 동북아에서. 이 황하강 집단에서 인구 팽창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도 올라가고 남쪽으로도 내려가면서 확산이 확연하게 됐을 텐데, 양쯔강 집단은 사실은 이게 유령 집단이기 때문에 어떠한 유전적 조성을 갖고 있는지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는지 아직 불명확한데요. 황하강 집단이 내려오면서 양쯔강 집단은 남쪽으로 밀려서 인도차이나 반도 쪽으로 내려갔을 것이라고 보고, 일부가 해안을 따라서 위로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홀로세 중반에서 후반으로 내려올수록 기온이 쭉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보시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황하강 집단이 그래서 내려왔다라고 보는 거고, 양쯔강 집단은 밀려서 내려간 거고, 근데 해안은 기온이 변화가 크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바다의 면에 있기 때문에 바다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상당히 온화합니다. 위도가 높아도. 그러다 보니까 양쯔강 집단, 양쯔강 하류, 이 상하이가 있는 그런 곳인데, 양쯔강 집단 같은 경우에 양쯔강 하류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있었다. 그리고 산동 그 근방에서 황하강 집단하고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가 이쪽 섬을 따라가지고 요동 쪽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양쯔강 집단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 유전자의 흐름이 중요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주로 이쪽 요소 지역하고 요동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쪽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주요 유전자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랴오강 집단이라고 하는, 여기에 뭐 홍산 문화니 하가전 문화니 유명한 고대 그 문화들이 있거든요. 문명들이 있는데, 그 문명을 이뤘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다고 하기는 좀 틀린 말인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거는 요 중국 내에서 아무르강, 랴오강, 황하강, 양쯔강, 이 네 개 집단이 이게 다 큰 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큰 강 주변은 생산성이 높으니까 인구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기후가 홀로세 후반부에 주기적으로 변할 때, 기후가 안 좋아질 때마다 막 섞여요. 그러니까 기후가 좋으면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인구 늘어나고 문화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런 일련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기후가 갑자기 주기적으로 안 좋아질 때마다 사람들이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섞여요. 아무르강, 랴오강, 황하강, 양쯔강 집단이 막 섞여서 각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랴오강 유역에 정착한 집단들이 주기적으로 한반도 쪽으로 기후가 안 좋아질 때마다 또 내려와서 한반도 내에서 섞였고, 그중에 일부가 제주도로 건너가고 그중에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뭔가 단일한 무슨 집단의 이동에 의해서 한반도인이 형성된 게 아니고, 아주 다양한 집단들이 막 섞여가지고 그중에 일부가 들어오고 또 일부가 들어오고 일부가 들어오고 또 한반도 내에서 또 섞였고 그중에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갔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또 아프리카에서부터 나온 호모사피엔스가 유럽인하고 고대 북유라시아인, 그러니까 유럽인은 서쪽으로 간 사람들이고 고대 북유라시아인은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죠.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인도에서 빠져나오고, 그게 수렵체지민, 드라비다인의 바탕이 됐고, 그 다음에 순달랜드까지 도착을 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울랜드까지 건너갔고요. 그래서 동물들을 많이 멸종을 시켰고,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 중에 인도차이나에서 한 무리가 빠져나가서 그게 호아빈 수렵체지민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들어오기 전에 일본, 대만에서 류구열도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갔고, 그 중에 일부는 한반도 남해안까지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조모 수렵 체진민의 선조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 일부가 중국 북부 만주 몽골 쪽에 퍼져 있다가 이 사람들이 티안유안 계통 수렵체진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티안유안 계통 수렵체진민 가운데 이 티안유안 계통이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그 중에 아무르강 집단이 강력해진 거죠. 어느 순간 아주 추워졌을 때 강력해진 겁니다. 그래서 최종민기 최성기의 아무르강 집단이 강력해지면서 쫙 확산하게 돼요. 나머지 티안유안 계통 수렵체진민들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최종민기 최성기의 아무르강 집단이 아무르강 수렵체진민, 그 다음에 랴오어강 반농 반목민, 황허강 기장 농경민으로 쫙쫙 이어지고, 물론 요 사이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유전자의 흐름이라는 게 존재를 했고, 그 다음에 한반도인을 형성할 때는 아무르강 수렵체진민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랴오강 쪽에서 반농 반목민, 그러니까 뭐 목축도 하고 기장 농경도 하고 수렵채집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합 경제하는 사람들이 이후에는 이제 수렵채집은 많이 비중이 감소를 합니다만은 반농 반목민이 들어오면서 한반도인이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허강하고 랴오강 계속적으로 교류가 있었고, 양쯔강하고 황허강도 교류가 있었는데 황허강 쪽에 그런 남쪽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더 강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라시아 유목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히타이트 문명은 최초의 철기 문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철기를 다룰 수 있는 문명은 히타이트 문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3.2Ka 이벤트라고 해서 이건 3200년 전에 또 가뭄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뭄 때문에 창궐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 이 바다민족의 약탈 때문에 이 세 왕국이 거의 동시대에 무너지고 이집 그 지중해 동부의 청동기 문화가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후가 변화하니까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쪽 조금 환경이 양호한 이 흑해 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데, 이 다리우스 1세가 사실은 유럽을 정복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유럽을 정복을 하려면 이 스키타이가 점유하고 있는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됐어요. 근데 스키타이가 페르시아 제국이 이 서진하는 걸 막았습니다. 네. 이 스키타이족의 그런 기마술이라는 건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이었나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키타이 후손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일란트로푸스 600만 오르닌 투게네시스 400만 년 200만 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나멘시스 루시 아파렌시스 250만 년 100만 년 파란트로푸스 보이시리 로부스 투스 240만 년 150만 년 능숙한 하빌리스 180만 10만 년 호모에투스 70만 년 20만 년 하이델베르겐시스 네안데르탈인 데미소바인 호모날레기 30만
18천 호리야크 이만희 이탈라게디 218 셜리트레 1810 막달레나 하빌